석 달 전까지 한 나라의 수도를 이끌던 사람이 임기를 마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삿짐을 싸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호주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고서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를 이끌던 사람마저 떠났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이미 해외에 나가 살고 있고요. 전쟁도 기근도 재난도 없는 나라에서 말이죠. 도대체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 뭐가 숨어 있길래 멀쩡한 사람들이 줄지어 짐을 싸는 걸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방금 그 이야기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그 사람은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을 이끌던 전직 시장이었고 임기를 마치자마자 호주로 거처를 옮겼다고 전해집니다. 도시를 책임지던 사람마저 그 도시를 등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특별한 사연이었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문제는 이게 한 나라 전체의 풍경이라는 데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뉴질랜드 국민 5명 중 1명, 약 100만 명이 이미 나라 밖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 60만 명가량이 바다 건너 호주에 자리를 잡았고요. 인구가 약 530만인 나라에서 100만 명이 떠나 산다는 건 우리로 치면 부산과 대구를 합친 사람들이 통째로 외국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도 빠져나가는 속도입니다. 뉴질랜드 시민의 연간 출국 규모는 약 7만 2천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약 200명. 매일 아침 비행기 한 대분의 사람들이 조국의 작별을 구하는 셈이고 그중 절반이 넘는 62%가 호주로 향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같은 기간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기는 약 5만 7천 명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시민권을 들고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은 구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욕조에 물을 받는데 수도 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보다 배수구로 빠지는 물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이러면 욕조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비어갑니다. 게다가 채워줄 물 자체도 줄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1.53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를 갈아치웠습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은 돼야 하는데 그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이죠. 상황은 최근 들어 더 뚜렷해졌습니다. 2025년 뉴질랜드로 들어온 사람에서 나간 사람을 뺀 순유입은 약 1만 4천 명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빼면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 그 바닥을 끌어내린 게 바로 떠나는 자국민이었습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호주로 빠져나간 인구에서 들어온 인구를 빼면 호주 쪽으로만 약 3만 명이 순수하게 줄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난 것도, 굶주리는 것도, 큰 재난이 닥친 것도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손꼽히는 나라거든요. 푸른 초원과 맑은 호수, 양떼가 노니는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서 멀쩡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짐을 싸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름다운 나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비슷한 조건을 갖고도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풀어야 할 매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무려 50년 전 영국이 던진 한마디에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지리입니다. 뉴질랜드는 세상 끝에 떨어진 섬나라예요. 가장 가까운 호주까지도 2,000km, 서울에서 홍콩까지 가는 거리쯤 됩니다. 인구는 530만 명, 부산과 대구를 합친 정도의 작은 시장입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팔 데가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한 곳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바로 영국이었죠. 1970년 영국은 뉴질랜드 버터의 90%, 치즈의 75%를 사줬습니다. 단골 한 곳이 매출 대부분을 책임지는 가게였던 셈이에요. 그런데 1973년 그 단골이 등을 돌립니다. 영국이 지금의 유럽연합 전신인 EEC, 그러니까 유럽 나라들끼리 묶인 경제 공동체에 가입한 거죠. 가족이 된 이웃끼리 거래하기로 하면서 지구 반대편 물건엔 빗장을 걸었습니다. 매출의 90%를 책임지던 손님이 발길을 끄는 셈입니다. 영국으로 가던 수출 비중은 순식간에 30% 아래로 주저앉았고 20년 만에 10%도 안 되는 수준까지 추락했어요. 당장 충격을 줄이려고 5년에 걸친 완충 합의가 맺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버터 물량은 17%, 치즈 물량은 무려 68%나 깎였거든요. 시간을 좀 벌었을 뿐 빠져나갈 문은 이미 닫히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버텼을까요?
정부는 농가에 보조금을 퍼붓고 수입품엔 높은 관세를 매겨 자국 공장을 온실속 화초처럼 피웠습니다. 그런데 온실속 화초는 밖에 나가면 못 버팁니다. 보구막 안에서만 크다 보니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힘을 잃은 거죠. 결국 1984년 정부는 칼을 빼듭니다. 로저노믹스라 불린 급진개혁, 쉽게 말하면 보조금을 끊고 관세를 풀어 시장을 자유경쟁에 던진 정책이에요. 온실이 사라지자 약한 공장들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실업률은 1986년 3.6%에서 1992년 11%로 일하던 사람 열에 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개혁의 성적표는 더 씁쓸했습니다. 1985년부터 1992년까지 뉴질랜드 경제는 4.7% 자라는 데 그쳤는데 같은 기간 선진국들은 평균 28% 넘게 성장했거든요. 다 같이 달리는 마라톤에서 혼자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죠. 물가는 잡았지만 사람들의 일자리와 미래는 그 대가로 휩쓸려 갔습니다. 여기엔 진입장벽이라는 함정이 있었어요. 큰 공장은 많이 만들수록 단가가 싸지는데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인구 530만으론 그 문턱을 넘기 어려웠습니다. 고임금 일자리가 사라진 자리, 일하던 사람들의 빈손. 그렇다면 이 거대한 구멍은 무엇이 채웠을까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나라의 진짜 함정이 시작됩니다. 일자리가 사라진 그 빈자리를 채운 건 공장도 첨단 산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집, 부동산이었습니다. 오클랜드 평균 집값이 지금 약 101만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억 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만 해도 20만 달러 남짓이었거든요. 20해 만에 5배가 뛴 겁니다. 왜 돈이 죄다 집으로만 흘러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뉴질랜드는 집을 사고 팔 때 매기는 양도세도, 거래세도 사실상 없습니다. 호주만 해도 취득할 때 3에서 5%를 떼는데 말이죠. 세금 한 푼 안 떼는 곳에 돈이 안 몰리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 투자라는 투자는 전부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이 나라가 한 해에 투자하는 돈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33.8%입니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평균은 21% 남짓이거든요. 쉽게 말해 남들보다 집에다 돈을 훨씬 많이 들이붓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쌓인 집들의 값을 다 합치면 한 해 나라가 벌어들이는 돈, 그러니까 GDP의 약 4배에 달합니다. 나라 경제가 통째로 집 한 채에 올라탄 셈입니다. 이게 뉴질랜드만의 별난 사정도 아닙니다. OECD 나라들 가운데 소득 대비 집값이 가장 높고 2000년 이후 가장 가파르게 오른 곳을 꼽으면 뉴질랜드와 캐나다, 스웨덴이 나란히 손에 꼽힙니다. 살기 좋다는 이미지 뒤에서 조용히 가장 위험한 부동산 나라가 돼버린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땀 흘려 버는 월급보다 가만히 들고 있는 집값이 더 빨리 불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집을 가진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발 한 번 안 굴러도 매년 자산이 쑥쑥 올라갑니다. 반대로 월급쟁이는요, 멈춰선 계단을 죽어라 뛰어 올라가는데 그 계단이 거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칸 오르면 2칸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청년이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잡고 꼬박 월급을 모아도 그 사이 집값은 저만치 달아나 버립니다. 일한 대가가 집 한 채의 그림자도 못 따라가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는데 집을 깔고 앉은 쪽 곳간만 두툼해집니다. 똑같이 아침에 눈을 떠도 노동으로 버는 사람과 자산으로 버는 사람의 출발선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성실하게 일할수록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구조라면 여러분은 그 나라에 남아있겠습니까? 땀의 가치가 부정당하는 곳에서 청년들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말이죠. 정부가 빈자리에 사람을 채워 넣어도 밑 빠진 독처럼 다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왜 채워도 새는 걸까요? 그 구멍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도 사람이 빠져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민을 받아 빈자리를 채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채워 넣어도 어느새 또 새어나가는 거예요. 마치 밑이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2023년 7월부터 제도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뉴질랜드 여권만 있으면 호주에서 4년만 살아도 영주권 없이 곧장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호주로 가는 디딤돌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작되고 2년 만에 호주 시민권을 신청한 뉴질랜드 국적자가 약 9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신청자의 절반 가까이, 약 48%가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뉴질랜드가 애써 받아들인 이민자들이 시민권만 따자마자 다시 호주로 건너간 겁니다. 두 사람 중 한 명꼴로요. 양동이를 채우는 물이 채우는 족족 옆 나라로 새어나가는 구조입니다. 도대체 왜 다들 호주로 갈까요? 답은 지갑에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호주 급여가 30에서 50% 더 높거든요. 노후 대비는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호주는 회사가 월급에 얹어주는 노후 적립금이 12%인데 뉴질랜드는 고작 3%입니다. 4배 차이예요. 똑같이 일해도 손에 쥐는 돈도 쌓이는 노후 자금도 호주가 압도적인 겁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빠져나가는 걸 경제학에서는 두뇌 유출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인구 통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빈자리가 가장 먼저, 가장 아프게 드러난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2024년 뉴질랜드 공공병원에서는 한 번 교대할 때마다 간호사가 평균 587명씩 부족했습니다. 심한 날은 848명까지 모자랐고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매번 근무조마다 작은 동네 하나를 채울 간호사 수백 명이 통째로 비어있는 겁니다. 결국 2025년 10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교사와 간호사, 의사, 공무원까지 약 10만 명이 한꺼번에 일손을 놓았습니다. 1979년 이후 가장 큰 파업이었습니다. 더 의미심장한 건 이걸 지켜본 국민의 65%가 파업을 지지했다는 사실이에요. 내일이 아니어도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거죠. 그만큼 빈자리의 고통이 온 사회에 번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호주의 노후 적립금이 올해부터 12%로 한 칸 더 오르는 동안 뉴질랜드는 이제 겨우 3.5%로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따라잡기는커녕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왜 이 구멍을 못 막는 걸까요? 자물쇠가 여러 겹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와는 자유롭게 오가는 협정이 묶여 있어 사람을 붙잡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집값을 낮추자니 국민 살림살이의 약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집값이 떨어지면 온 나라 곳간이 같이 휘청입니다. 떠나는 걸 막기도 머물 이유를 만들기도 어려운 거죠. 여기에 떠난 사람들의 표심과 이해관계까지 얽히면 정책을 바꾸는 일은 더 힘들어집니다. 한번 호주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을 다시 불러오는 비용, 경제학에서 전환 비용이라고 부르는 이 벽도 갈수록 높아지고요. 그래서 양동이의 구멍은 막히지 않고 물은 계속 샙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길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똑같이 작고 똑같이 고립된 조건에서 정반대 결과를 낸 나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같은 작은 나라, 같은 고립된 처지인데 전혀 다른 길을 간 곳들이 있거든요. 앞에서 잠깐 미뤄뒀던 정반대 선택을 한 나라들 이야기입니다. 아일랜드를 보세요. 법인세를 12.5%까지 확 낮췄습니다. 그랬더니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의 유럽 본부가 줄지어 들어왔고요. 떠났던 인재들도 하나둘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더 기발했습니다. 2014년 세계 최초로 전자시민권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땅이 좁고 사람이 적어도 인터넷으로 전 세계 기업을 끌어오는 새로운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사람이 떠난 이유가 아니라 머물 이유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먹고 살 기회로 사람을 붙잡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뉴질랜드의 가장 쓸쓸한 장면이 나옵니다. 로켓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2006년 인버카길 출신의 한 청년이 자기 집착오에서 시작한 작은 우주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결국 2021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그런데 본사는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 캘리포니아로 옮겨갔습니다. 회사는 멋지게 키웠는데 끝까지 자기 나라에서 키워내지는 못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게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거울을 한번 우리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얼굴이 소름 돋게도 우리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을 소득으로 나눈 배율이 13.9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범한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14년치 월급을 통째로 모아야 서울집 한 채를 겨우 산다는 뜻이에요. 전국 평균이 6.3배 정도인 걸 생각하면 서울 한 곳만 2배 넘게 치솟아 있는 겁니다. 오클랜드가 그랬듯 돈도 사람도 한 도시로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인재 순유출이 OECD 38개국 중 35위예요. 유출 규모로 따지면 네 번째로 큰 겁니다. 그것도 최근 5년 사이에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요. 인재가 모여드는 나라는 인구 10,000명당 8, 9명씩 순유입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빠져나가는 쪽에 서 있는 셈입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서 떠납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경쟁이 너무 심해서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는 정반대인데 똑똑한 사람이 빠져나간다는 결말은 똑같은 곳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영상이 말하려던 건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은 문제를 잠시 가려줄 뿐이에요. 사람이 머물 이유를 만들지 못한 나라는 전쟁도 재난도 없이 그저 조용히 비어갑니다. 길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자본이 부동산 한 곳으로만 쏠리지 않게 물꼬를 터주고 기회와 일자리를 여러 갈래로 넓히고 떠난 인재가 돌아올 이유를 만들어준다면 그 흐름은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곳은 머물고 싶은 곳인가요?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의 한국판을 다뤄보려 합니다. 지방은 텅텅 비어가고 수도권으로만 사람이 몰리는 바로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대탈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